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내 아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바람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아이, 또 발표 잘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요즘은 리더십이 강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나가보면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성훈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이 리더십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에겐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리더십인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플러스가 되고 자기한테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인성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학교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형 아이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보면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란이 일어날 때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법을 이끌고 또 아이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쟤한테 물어보자. 쟤한테 말하면 항상 정답이었어 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되게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통 리더십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서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진정한 리더십은 남 앞에 나서서 라기보다는 그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막 튀고 막 돌출 행동을 한다거나 막 까불까불댄다거나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굉장히 천지 차이죠. 그렇네요. 요즘 정말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뭐 딱히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네. 친구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뭐든지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 그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보면서 아, 결국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리더십 기르려고 하면 엄마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웅변학원이나 스피치학원 맞아요. 우리 세대 때 진짜 그랬어요. 당당하게 네 의견을 말해야 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과 리더십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소양을 기르고 그리고 직접 간접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걸 이해하는 거 그게 진정한 리더십의 첫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아이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또 자신감도 많이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 준 주인공은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어떤 수학 고민을 들고 찾아왔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 세상 누구보다 편안한 자세로 독서 중인 이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인데 와, 이 첫 화면부터 누워 있어요. 편해 보이네요. 네. 영인 안녕? 안녕하세요, 형. 중학교 2학년 송영희입니다. 미래의 물리학자를 꿈꾸는 송영인 군 정말 반가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행을 했어요. 한 1년 정도씩 먼저 선행을 지금 중3 과정을 나가고 있는데 그냥 뭐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주변에서 고등학교 보내본 부모님들이 다 그래도 먼저 좀 시켜서 해갖고 가야지 않으면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시키긴 했는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좀 그냥 자기 패턴대로 가는 게 맞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수다학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유독 선행학습에 대해 고민이 많은 엄마. 바로 현직 중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인데요. 교사로서는 너무 앞서가지 않아도 다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엄마로서 불안한 마음에 시키게 되는 선행학습. 이제 심각하게 뭘 보시는데요. 성적표죠, 역시. 이게 영인이 성적표예요. 성적표를 보시면 그 전 과목 다 A를 받았어요. 전 과목 다 A를 받고 수학도 A를 다 뭐 수행평가까지 다 해서 A를 받았는데 우와. 와우. 엄청 잘하네요. 아니 뭐 저러면 고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제가 수학이 전공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선행을 시켜야 되는지 안 해야 그쵸.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인이의 선행학습 방법을 알아볼까요? 현재 일주일에 3번 수학학원에서 2학년 1학기 심화과정과 3학년 기초과정을 배우고 있는데요. 선행은 개념서로 하고 현행은 심화서로 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어려운 거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위에서 안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영인아,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하고 그 다음에 학원 하나 다니면서 그 학원 공부를 하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필기한 노트인데 이제 왼쪽에는 교과서에 써있는 개념이나 그런 거를 적고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주시는 예제 문제 같은 거를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좀 문제 풀이를 좀 자세하게 적거나 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노트가 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문제를 정리한다든지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하는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개념 정리하고 오른쪽에는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충하자면 조금 연산 관련 문제를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연산이요? 근데 수다하게 보통 수학에 힘든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정도면 아주 뭐 나무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그러니까요. 선생님 거를 좀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거의 부모님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어머니의 대표적인 고민이 모든 영재한 엄마들의 고민이에요. 저 고민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네, 아이를 가진 어떻게 어머님. 더 제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 맞나요? 하는 생각. 네. 수업 중 하나라도 빼먹을까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수학 노트. 복습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을까요? 수학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습을 해와라 아니면은 복습할 자료를 따로 나눠주시던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히 복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차분하게 공부를 시작하는 영인이 먼저 심화 문제집을 꺼내듭니다.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의외로 곳곳에 보이는 틀린 문제들 영인이만의 방법으로 표시도 해두었습니다. 뭐 특이한 뭐 S자 표시 이렇게 해놨네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틀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표시를 표시를 해서 아, 저거는 내가 이제 알았구나라고 하는 표시를 새롭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네요. 문제집에서는. 예. 그러니까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심화서는 저 정도 틀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심화서라고 했는데 다 맞추면 네. 얘한테 심화서가 아닌 거죠. 아. 비교적 난이도 높은 문제들로 출제된 심화 문제집. 그래서일까요? 수학 하나는 자신 있던 표정이 어느덧 심각해지고 영인아, 네, 문제가 잘 안 풀려? 예, 좀 그러네요. 뭐 어려운 문제 만났어? 이제 제가 몇 번 풀어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좀 막히고 그래서 막막하네요. 이리 풀고 저리 풀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나 본데요. 하지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자신의 장점인 신중함 장착. 비장의 무기 인내심을 꺼내어 열심히 풀어나갑니다.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훌쩍 지나 있는 시간. 근데 지금 보면 네 문제를 푸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렇게 앉아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풀이 과정이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는 문제면은 그나마 나은데 이제 식을 적당히 보고 어떤 통찰력을 딱 발휘해서 식을 딱 변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그 통찰력이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문제 풀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식을 풀어서 답을 구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방정식을 풀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막혀버려서 거기서 좀 풀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풀기는 풀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2학년 1학기 심화 문제는 마무리. 이제 3학년 선행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2학년 2학기 선행학습 없이 바로 3학년 진도를 배우는 현재. 혹시 한 학기를 건너뛴 공부 방법에 어려운 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딱딱 조합이 돼가지고 결론을 딱 도출을 해내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암산이 살짝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함수 문제를 풀 때 뭐 x값이면 x값, y값이면 y값을 식에 바로 대입을 해서 그 식을 바로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풀 때 좀 간단한 식도 암산을 못하고 이제 종이에 써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암산이 부족해가지고 선행을 할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현재 배우고 있는 3학년 단원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쉽지 않은 단원인데요. 특히 2차 방정식은 중3 수학의 꽃이라 불릴 만큼 중요해서 다른 단원에 비해 엄청난 연습을 필요로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내심이라면 둘째가 서러운 영인이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공부 시작 전 읽었던 판타지 소설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안 풀리는 문제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하는 영인이만의 자세인데요. 많은 공식들로 어지러워진 머리를 좋아하는 책으로 잠시 식혀보는데 부족했던 걸까요? 거실로 향합니다. 영인아, 예. 아직 안 끝났어? 예. 한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하다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책 잠깐만. 아니, 숙제를 하고 깔끔하게 하고 책을 보는 게 낫지. 안 그래? 예. 계속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잖아. 그지? 빨리 먹고 빨리 물 먹고 들어가서. 다른 집 같으면 아우 고생했어 과일 깎아주고 그럴 것 같은데 물 마시러 왔다가 돈 나네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포기하기보다 풀고 말겠다는 오기가 생긴다는 영인이. 이렇게 매사 열심히 하는 이유, 바로 자신만의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앞선 공부를 시키는 것일까 걱정하는 엄마.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몫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해내는 영인이. 맘 편히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뭐 이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성적표가 뭐 다 A입니다. 공부를 아주 곧잘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과학고를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잘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암산도 부족해요. 저는 통찰력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각자 자기 수준의 걱정이 다 있는 건데 그쵸. 얘는 자기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지나치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심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답은 나왔는데 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심화 문제는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하다가. 유형을 바로 적용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화 문제의 답 도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문제 해결력이라고 끙끙끙끙거리며 푸는 건데 남들도 그렇게 풀고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네 문제를 푸는데 40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화 문제에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수학에서 요구하는 게 개념을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푸는 문제 해결력. 이 아이는 그런 부분 두 개에서 모두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우리 민 선생님하고 방송한 지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까지 칭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겸손한 것까지 뭐 그다음에 심화 틀리는 것도 다 잘했다 네. 그러잖아요. 제가 한 영인이 정도 수학을 잘했었으면 전 인터뷰할 때 엄청 오만방자했을 것 같아요. 책상에다 다리 올리고서 막 인터뷰하고 잘 지냈냐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아주 겸손하고 괜찮은 친구 같아요.
그게 반항심이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의 그런 관심이나 이런 잔소리가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수용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제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뭐 함수를 할 때 암산이 느려요, 새로운 유형이라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푼 거를 봤더니 이제 통풍 같은 거 할 때 보면 약분을 할 때 간단하게 한 번에 하면 되는데 막 세 줄에 걸쳐서 하고 장황하게 좀 식을 네.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신중한 성격이 아닐까. 그걸 건너뛰지 못하는 게 있는데 사실 수학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전쟁인데 입시에서 그렇죠. 성공하려면 조금 더 그렇게 그런 거는 과감하게 생략도 하고 빠르게 좀 건너뛰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영인이의 고민이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자기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결국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통찰력 부분의 문제와 이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선생님. 일단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심화 문제를 풀 때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요. 네.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심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영인이가 통찰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2의 x제곱은 8이라고 되어져 있는 식을 2의 x제곱은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서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지수방정식으로 보자면 밑을 통일했을 때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식으로 보자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8이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다음 식을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금방 세제곱을 세제곱, 하면 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영인이가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식을 말로 표현해 본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 네. 분자에 7이 있는데 7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7로 약분해야 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틀린 문제인데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경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인이가 이야기한 고민 중에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영인이가 각각의 함수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잘 살펴봐서 식이 아닌 그래프로 본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로 돼요. 그렇게 되면 전혀 값을 대입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1차 방정식의 기울기인 3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자면 식을 나오면 무조건 값을 대입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엄청 돌아서 갔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길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네.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을 좀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참 뿌듯한 것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굉장히 즐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예상대로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였고요. 네. 다만 속도가 늦은 게 머리에도 나타났어요. 그럼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 능력은 지금 우수 수준이에요. 그런데 언어성은 매우 우수입니다. 아주 좋고요. 근데 동작성은 평균 수준이에요. 이 차이가 20포인트가 넘으면 약간 좀 이상하다, 똑똑한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가 훨씬 넘거든요. 네. 27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왜 저러지? 이런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가 진짜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업 기억력은 언어성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처리 속도가 보통보다 낮아요. 평균 수준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동작성 중에서도 그 시각적 집중력이 떨어지고 처리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네. 이 아이가 암산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리고 암산이 힘들다고. 예,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늦은 가장 큰 이유는 머릿속에 메모리가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메모리가 작은 아이들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은 좋아하는데요. 연산이나 암산은 굉장히 싫어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암산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가급적 또 고등 수학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손으로 써서 계산하는 게 오답률이 낮아지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목표학습법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공부할 때 30분 안에 몇 문제를 풀겠다. 네. 30분 안에 단어 20개를 외우겠다. 그래서 시간하고 양을 정해놓으면 원래 처리 속도는 낮았지만 동기나 아니 목표의식 때문에 처리 속도가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방법을 바꾸는 게 이 아이한테는 맞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수학 성취도도 좀 보겠는데요. 현행이 96%면 뭐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렇네요. 후행도 92%라는 얘기는 기존에 공부한 거를 다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현행이나 후행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인이는 개인적으로 암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별로 문제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마음을 안심해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현행과 후행 점수가 이렇게까지 골고루 다 잘 나오는 아이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은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래도 이제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영인이가 제 생각에는 약분을 할 때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약분하는 것을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해답에 나와 있듯이 길게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계산 실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식의 뜻을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면 더욱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부채꼴의 세 꼭지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둘레하고 꼭지점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는 걸 알면 그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활용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기하도 잘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다른 문제를 봤더니 3번 문제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그건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조금 심화되거나 응용되거나 자기가 봤던 유형이 아니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많이 접하고 연습하는 게 좋고 이렇게 유형 타파처럼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접한 강의들 있잖아요. 그런 인터넷 강의들을 많이 보면서 그 유형들을 많이 접해보는 연습을 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 영인이의 현재 목표가 현행이나 후행을 잘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선행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잘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야, 너 축구 매일 같이 해야 되니까 조기 축구 나와. 축구 실력 더 늘려야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레벨이 안 맞네요. 레벨이 안 얘기를 듣고 맞는데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후행이나 현행은 잘할 거로 다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영인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어머님께서 이 선행을 시켜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무리한 선행을 시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인이하고 어머님이 궁금해하셨던 과학고 진학과 또 선행에 관련된 그런 답변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 인지 능력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고요. 네. 또한 과학고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학고를 들어가면 일단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데 특성이 걔네들은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온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만 과학고 입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현행 심화하고 그 자기 학년보다 앞선 선행을 하는데 방학 때는 과학고를 합격할 것 같거든요, 얘가. 그런데 합격한 다음에 내 친구들이 다 아는 개념을 내가 모르면 선생님들은 안다는 전자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방학 때는 좀 더 혼자서 앞에 선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 내신 성적 플러스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학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 구술 면접 대비해서 사고력 수학 같은 것도 많이 해놓으면 면접 때 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선행이 무리가 된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과 함수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다음에 심화 과정의 문제를 다룬 후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룰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1차로는 서류와 그다음 면담, 그다음에 2차로는 이제 소집 면접이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뿐만 아니라 면담과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신은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과고를 위해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과목
내신을 잘 신경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인이 같은 경우에 평소에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 학습법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조금 신중한 성격이다 보니까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래 잡고 있는 네.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배운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유형대로만 쭉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그 단계도 계속 거치고 있고 생략해도 될 것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영인이가 혼자서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연습을 기르고 문제집 중에서도 유형들을 다양하게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의 네. 해설집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해설 방안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능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 문제 지금 풀고 있는데 문제 푼 거를 보니까 그게 조그마한 그 문제집에 이렇게 옆으로 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앞서서 공부했던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거는 식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좁아요. 네. 그래서 연습장 같은 데 이렇게 활용하면서 넉넉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특히 다른 친구들보다 영인이 같은 경우는 과정이 길잖아요. 그렇죠. 생략 안 하는 과정이 네. 길기 때문에 더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장을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노트 정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추가할 것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은 유형의 친구예요. 진득함도 그래요. 있고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개념을 정리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적어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적으면서 자기만의 수학 노트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에 오답까지도 이렇게 같이 정리한다면 시험을 대비할 때 나만의 수학 노트가 생겨서 최고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엄마 아빠가 또 이 책을 보는 게 깜짝 너무 놀라웠습니다. 네네. 네. 일부러 그렇게 저희가 그 연출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놀랐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능력이 이제 유전적인 요소하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네.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영인이한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게다가 현재 어머니께서 중등 교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생활기록부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게 다 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들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재 과거나 영재고 입시가 영재고 입시는 4월이고 과거 입시는 이제 8월에 원서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 들어갈 수 없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생활기록부를 잘 정리해 주는 것도 네. 어머니가 더 신경 써서 요거는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아이한테 리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는 반드시 어머니께서 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그렇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인이 같은 케이스는 현재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공부에 관한 한은 조금 너무 강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느낌이 드니까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네. 조금 풀어주고 격려해주거나 칭찬해주는 것도 현재 영인이가 그 성적을 더 올리거나 공부를 더 재밌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심화 문제, 네 문제 40분 걸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온 애한테 물을 떠다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이 너무 아이를 질책하시는 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뚝심 있고 아주 신중한 우리 중학교 2학년 영인이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새로움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유형,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목표 설정입니다. 영인이가 과거를 목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영재고 과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대학을 어디 갈 때까지 목표를 잘 정해놓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정확히 보일 겁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요.입니다. 영인이 가지고 있는 독서를 통한 어휘 능력, 수학을 통한 논리적 사고 능력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고등학교 때 더 멋진 꿈들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건 또 뭘 준비하신 이겁니다,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신감? 먹는 잣이에요, 이거. 잣입니다. 네네. 좀 썰렁했지만 이걸 또 준비한 또 기쁜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거 먹으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영인이가 다 잘하는데 네. 너무 좋아요.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제가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게 자신감. 바로 자신감 이걸 준비한 겁니다. 이 그렇군요. 과학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제가 네네. 이 잣을 준비했고요. 또 이 잣이요. 또 이 뇌에도 굉장히 좋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잣도 먹으면서 네. 뇌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가지라고 네. 제가 준비했으니까 잣을 많이 자셔. 아니, 이거 먹으면 뇌도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머리도 좋아지죠? 네. 자, 이거 이리 씨가 다 드세요. 일단 오늘 이따가. 내가 다 네, 먹겠습니다. 그거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이 결정적 한방들만 잘 기억해서 실천을 한다면 2년 후에 저 당당하게 과학고 입학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요? 많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들어보는 400초 수학인데요. 오늘은 우리 주승열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어떤 예. 내용인가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계실 건데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리 씨 혹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요건 제가 그래도 조금 알죠. 일단 그 앞에 6자리는 네. 생년월일.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뒷번호에서 그 첫 번째 자리는 성별. 성별, 남자냐 여자냐.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지역인지 아니면 뭐 외모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 이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6자리에 대해서는 잘 네. 알고 있으시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원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처음 들어본, 진짜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여기도 혹시 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우리에게 쫓아다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야겠죠. 와,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내 고유 번호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승열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400초 수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교실에 들어갔더니 방금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주민등록증을 돌려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은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 처리됨으로써 범죄 수사는 물론 이산 가족을 찾는 데에도 그 효능을 발휘했었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살펴보던 학생들이 서로 등록번호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각자 주민등록번호 생성 원칙을 추측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숫자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는 우리 수다학 친구들도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총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는 앞에 6자리와 뒤에 7자리 숫자로 나누어져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성별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숫자 1, 여자는 숫자 2로 표기되는데요. 2000년 이후의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숫자 3, 여자는 숫자 4로 표기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자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외국인 중 2000년도 이전에 출생한 남자는 숫자 5, 여성은 숫자 6으로 표기되고 또 2000년 이후에 출생했다면 남자는 7, 여성은 8로 시작되게 됩니다. 8번째와 9번째 숫자는 지역 번호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를 11개의 지역으로 분할해 0부터 95의 수를 각 지역에 분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00에서 08은 서울, 09에서 12는 부산, 13에서 15는 인천, 16에서 25는 경기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이 주민등록번호가 비슷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비슷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10번째 숫자와 11번째 숫자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센터의 고유번호를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12번째 자릿수는 지역주민센터의 성별이 같은 사람 중 출생신고 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408071은 2000년대 여자이고 서울에 있는 지역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했고 또 그날 지역주민센터에서 첫 번째로 출생신고를 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궁금했었던 마지막 13번째 자릿수에 오는 그 수는 그 자리를 네모라고 두었을 때 첫 번째부터 12번째 자릿수에 각각 2, 3, 4, 5, 6, 7, 8, 9, 2, 3, 4, 5를 차례로 곱해서 모두 더한 후에 그 수에 네모를 더해서 11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네모의 값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들었던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마지막 자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2, 3, 4, 5, 6, 7, 8, 9, 2, 3, 4, 5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더하면 117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 수에 4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면 121, 즉 11의 배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궁금했었던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 13번째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마지막 번호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위조된 신분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체크넘버라고 하는데요. 체크넘버를 활용한 수열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ISBN입니다. ISBN은 국제표준 도서 번호로 전 세계 모든 도서의 초판 및 개정, 중보판의 발행에 앞서 고유 번호를 붙이는데 국명, 출판자, 그다음에 도서명 등 13자리 숫자로 표시됩니다. ISBN의 13번째 자릿수는 즉 체크넘버를 구하는 방법, 일단 처음 12자리 숫자의 가중치 1과 3을 번갈아 가면서 곱하고 그 다음에 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을 계산하고 그 값에 10을 나누어 나머지를 구합니다. 10에서 그 나머지를 빼서 나오는 수가 바로 13번째 수, 체크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12자리에 대한 가중치의 합과 체크 번호를 합쳐 10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없어야만 유효한 ISBN이 됩니다. 이러한 현대의 주민등록번호와 ISBN의 체크 번호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암호학이 기원이 됩니다. 암호학이란 암호화, 암호 해독을 연구하는 정보 보호 이론과 기술에 대한 학문입니다. 잘 알려진 고전 암호로는 스키털리 암호와 카이사르 암호가 있는데요. 스키털리 암호는 기원전 400년경에 스파르타에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대에 비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썼던 암호로 문자의 위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치환하는 시스템인 전형적인 전치 암호이고, 카이사르 암호는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카이사르가 다루었던 암호로 메시지의 각 문자들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대표적인 치환 암호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부터 암호는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되었고 현재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 더욱 체계화된 암호 덕분에 우리는 유출되기 쉬운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비밀 그리고 또 암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위조하는 게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이 복잡한 과정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네.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의 개념이 들어간 건데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의 배열인데 그중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배열을 이야기합니다. 네. 영화 다빈치 코드 아시나요? 기억나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였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도 이제 수열이 사용됐었는데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큐레이터가 죽기 전에 거기에 암호를 남겨요. 근데 그 암호가 뭐였었냐면 13, 3, 2, 21, 1, 1, 8, 5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숫자를 다시 재배열해보면 네. 작은 숫자에서부터 다시 재배열을 해보면 1, 1, 2, 3, 5, 8, 13, 21이라고 이렇게 하는 더한 숫자.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아주 1, 정확하게 1 알고 더해서 계신데 앞에 있는 두 개의 자리를 더해서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됐어요. 이게 저는 또 강연을 아까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야, 그럼 과연 이 주민등록번호도 네. 이 수학자가 만들었을까? 요게 가장 궁금했어요. 진짜요? 네.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원래 12자리 숫자였는데 새로 생긴 마지막 숫자가 수학자들이 고안한 그 공식에서 활용돼서 만드는 숫자라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정말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가 대부분의 암호를 만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 비밀번호들, 카드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이런 것들 속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슈퍼마켓에 가면 물건 뒤에 바코드 쭉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엄청 빨리 계산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번호 들어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제품 만든 회사, 제품 번호, 그다음에 주민등록처럼 고유번호가 들어있고요. 이걸 처음에 공학자가 만들었는데 수학자가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도서관에 가보면 또 바코드 비슷한 거 꽂혀 있잖아요. 거기에는 두이라는 사람이 철학, 뭐 종교, 사회, 예술 이런 식으로 10개로 나누고 또 10개로 또 나눠가지고 네. 이 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서들이 책을 분류하거나 찾아줄 때 굉장히 편하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번호에는 수학적 비밀과 수학적 공식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학이 대단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수학 쪽 이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좀 후세에 그 남길 만한 걸 하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쁘다, 뭐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실례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조합으로 그러니까 1과 2로 해 가지고 눈이 예쁘면 1, 안 예쁘면 2 해 가지고 11, 2, 3이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안 나쁘고. 이리 씨는 그냥 2네요, 2. 그런 걸 하지 마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오늘 정말 400초 수학 얘기만 들어도 수학이 얼마나 매력적인 학문인지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00초 수학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수학적 궁금증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수학 고민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